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시즌이 거의 막바지로 갈 때쯤에 이제 생존왕 연대기도 끝내 보려고 이제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로 찰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선 2019년이 첫 시작은 강인덕 대표이사가 물러난 거로 시작이 됐습니다. 18년에 사실 강인덕이 사실 좋은 평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전달수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됐었던 해였다고 생각이 들죠. 2018년 12월 28일 전달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고요. 그와 함께 그 전해부터 이미 내정이 되어있던 이천수 전력강화 실장 역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달수 대표이사가 인천 지역 내에서는 좀 기업 활동도 하고 이런 걸로 좀 유명했었어요. 이분이 체육회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축구계 자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축구적인 이적시장 같은 부분들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역할을 지금은 임 실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바로 지금 화면 뒤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적시장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천수 실장이 주도였죠. 애초에 코치진만 봐도 코치진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이천수 실장과 연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100% 활용을 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쵸? 나쁘게 말하자면은 루트가 좀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끌어온다. 그렇죠. 18년도의 핵심이 아무래도 무고사, 아길라르, 문선민 이 3인방이란 말이에요. 이 3명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인천 시민구단이고 이 선수 몸값이 높았고 특히 아길라르는 임대생이라서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처음엔 뭐 경남을 가니 뭐니 하다가 결국에는 제주로 갔는데 결국에는 경제인을 모두 훑어버린 선수가 됐네요. 이렇게 보니까 문선민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제이님이랑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중에서 잔류한 사람이 결국 무고사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 이적시장에서 디메리트를 안고 시작을 했죠. 우선 방출부터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대생들을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길라르는 물론이고 조주영 그리고 고슬기 선수도 임대 만료로 나갔는데 저희가 중원이 주전이 아길라르, 고슬기, 한석종 이 라인이었는데 한석종도 FA로 풀린 데다가 입대를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쵸. 주전 미드필더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석종 외에도 FA로 나간 선수가 꽤나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유명한 케이스가 일단 최종환 그리고 김동석, 윤상호, 이호균, 박종진 이어서 김용환, 쿠비, 강지용, 이진영 이런 선수들도 해지를 하거나 이적료 받고 풀거나 했었는데 18년도에 있었던 선수 중에서 이제 안델센체제 전력 외였던 선수는 다 내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중 선수가 입대까지 하면서 우선 방출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우선 영입을 할 때 신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게 되는데 이 김채훈, 이준석, 황정욱이 바로 올라오고 김동원과 이재호가 이때 올라왔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김강국, 김종진, 주종대 이 3명이 왔는데 당시 뭐 인천대와 협약도 맺고 이랬었는데 이후의 영입들까지 보면은 이천수 실장이 온 이후에 로컬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데 주력한 다른 영입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 뒤에 있는 트레이드가 나왔죠. 이 트레이드. 네. 이재성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우선 제일 심한 문제인 센터백을 채웠어요. 그 다음으로 다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선민이 없잖아요. 공격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허용준을 영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저는 되게 좀 좋았던 기억이 어쨌든 국대에도 갔다 온 선수였고 리그에서 잘했던 문선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전남에서 했었었고 그래서 영입할 당시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윙어 자리에 도박수도 몇 개 가져왔죠. 내셔널리그에서 지현학과 정은성이 나란히 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아길라르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로 우선 왕년이 천재 문창진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출신 진로한 하마드를 새로운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사실 포지션의 문제였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네. 그에 이어서 이제 중원에 공백이 많잖아요. 양준하 영입할 땐 미드필더로 내려왔어요. 그 뒤에 수비수로 굳어졌지만 그리고 박세직이 전역을 해서 박세직을 주전으로 넣었는데요. 백업도 많이 영입했는데요. 왜 사왔냐? 김근환, 김태호,
김승용 그리고 후보 골키퍼 손무빈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적 시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콩풍이 와 있더라고. 공포. 예. 이렇게까지 영입을 했는데 일단 다 보면은 이름과 미는 선수들 많아요. 제법 많았죠.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리고 이천수 실장이 인터뷰 스킬이 좋게 말하면은 화려합니다. 그렇죠. 기대감을 불어 넣어줄 만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도 와 올해 인천 다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팀에 진짜 필요한 선수를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데려왔는가? 라는 거에 크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개막전 관중석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시즌에 스타였던 김진야가 잔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부분도 있었고 영입도 공격적으로 하고 이천수 이름값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막전인 제주전을 앞두고 엄청난 예매율을 기록을 했고요. 개막전에 거의 10,000원 관중에 가까운 거의 19,000명 왔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19,0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예. 그렇죠. 맞아. 좋지 않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이미지는 제주가 상위권 팀이었죠. 뭐 제주 상대로 개막전 무승부는 나쁘지 않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라운드 인천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뭐 해서 꽤나 빠르게 1승을 땄는데요. 자, 저희가 경남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남이 전신 준우승 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인천 진짜 다른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세 팀이 다 함께 아래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경쟁이 될 줄도 몰랐고 그렇죠. 2라운드에 홈 첫승을 거뒀는데 그다음 홈 승리가 37라운드일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끝없는 나락을 가기 시작하는 인천입니다. 3라운드 상주 원정을 떠났는데 진짜 졸전이었어요. 졌습니다. 이때부터 5연패를 당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선수단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이 와중에 4월 중순 안데르센이 경질당했습니다. 사실 이례적이에요. 인천이 경질 많이 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렇게 빨리 경질한 거는 안데르센이 거의 처음이에요.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었죠. 뭐 애초에 프런트랑 사이가 안 좋았다. 선수 영입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칠 타이밍 보다가 손절했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임중용 수석 코치가 대행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이게 1차 대행이었고요. 1년 후에 또 대행을 맡게 되죠. 그렇죠. 예. P급이 없었습니다. 60일이 최대였어요. 그래서 60일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중용 코치 임무 자체는 팀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첫 경기 8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사실 FA컵 있긴 한데 졌으니까 없는 걸로 치죠.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8라운드 서울전에 임중용 대행이 이준석과 정훈석을 선발에 넣으면서 굉장히 과감한 라인업을 들고 왔고요. 실점이 많았으니까 아예 극단적 수비를 해버리는 전략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실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남전 0대0 하지만 강원전 1대0 패배, 포항전 1대0 패배로 수비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라운드를 마지막으로 임중용 대행 체제는 끝났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새롭게 신임 감독으로 왔죠. 부임 당시 여론은 애매했어요. 그렇죠. 사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1등이 막 좋고 그런 지도력의 자체에 약간 의구심이 약간 있었던 그런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경기 대구 경기였는데요. 경기력은 나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2대1 패배. 그리고 그다음 상주전에도 지면서 이제는 진짜 큰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자 이제 14라운드 제주전 엄청난 라인업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원에 이우혁이 선발로 나왔는데 이우혁은 19년도 첫 리그 출전이고요. 그리고 지현학 FA컵에서 한번 뛰었지만 아직 리그에서는 명단에도 든 적이 없었던 선수인데 예상외로 좋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우혁과 지현학이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또 이겼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해서 이우혁이 주전으로 고정됐습니다. 이우혁, 이문수 중원이 이때까지 봤을 때 베스트 조합. 그리고 이제 지현학, 정훈성, 이준석 이런 선수들이 중용이 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주전 멤버였던 선수들 몇몇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는데 경남전을 치르다가 이우혁이 부상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훈련을 하다가 이문수가 시즌아웃을 당했습니다. 인천은 다시 한번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여기에서 이적 시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19년도 여름 이적 시장은 전대미문 이적 시장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 사실 겨울에는 스쿼드가 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인천 10명을 영입하고 9명 방출했습니다. 이거 전역 포함해서 말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팀이 여름에 10명을 영입하고 9명을 방출할까요? 시작은 공포 임대지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김한빈 선수가 부천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민 선수 안양으로 임대를 보냈는데 이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정민 임대 보내자마자 이문수가 꽥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최소한 한두 경기 더 쓰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위에 있던 얘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7월 3일에 단독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김호남의 남준재가 트레이드가 된대요. 또 어떤 기레기가 저런 소리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남준재는 주장이었잖아요. 주장에다가 당시 기준으로는 인천이 레전드로 바로 올라갈 만한 선수라고 평가를 그쵸. 받았는데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인천이 남준을 트레이드로? 라고 생각할 시점이었어요. 당시 인천이 끝나고 이제 이윤표 선수 거치가 이상해진 상황이어서 그렇죠. 안 그래도 레전드 대우 가지고 말이 많았고 근데 진짜래요. 인천이 이때다 싶어서 갑자기 오피셜 몇 개를 띄웠습니다. 김종진 선수, 김대경 선수가 이제 각각 임대랑 군입대로 떠난다는 소식, 그리고 명준재가 영입됐다는 소식이 떴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뜰 때마다 댓글에 그래서 남준재 언제 나오냐고 하면서 화난 댓글밖에 없고 맞아요. 명준재 임대로 들어왔을 때 이거 루머도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고. 남준재 나갔다고 또 준재 데려오냐?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맞아요. 격하게 화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당시에 사람들이 결국 분노를 했고요. 이게 딱 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팬들이 남준재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성토가 컸고요. 결국 이제 인천 위기다 싶으면은 간담회를 하는 게 인천이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간담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에서 이천수 실장이 나와가지고 남준재 쪽이 먼저 추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철 감독도 이제 간담회에 나왔었는데 유상철 감독은 자기도 이렇게까지 몰랐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여론이 반전이 또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남준재 선수 측에서는 또 반박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고서 1억 시장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우선 망해버린 허용준을 포항에 임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허용준은 마지막에 19120 사건이 주역이 되면서 나름 재밌는 이미지를 얻어냈죠. 마하지, 케인대, 장윤호, 이지훈, 여성의, 서재민까지 무더기로 영입을 했습니다. 케인대는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축구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임대가 좀 웃겼어요. 그렇죠. 경남에서 내려왔어요. 여기는 그렇죠. 또 경제인. 그리고 이제 하마드랑 박세직이 출연으로 떠났는데 나가야 했던 선수들이라고 보고요. 이후 마지막으로 김도혁과 이상엽이 차례대로 전역을 하면서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 시장이 축구는 잘했나? 잘했겠어요. 7월 내내 1승 1무 3패였고요. 근데 이 3패 중에서 하나는 또 화제의 경기였죠. 양준하 선수가 헤딩 실수해서 타가트한테 골 먹힌. 사실 중고등학교 축구에서 나올 법한 그래서 뭐 일단 7월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면모가 섞여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긴 했어요. 이적장을 마치고 장윤우랑 마하지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중원에서.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재성 그리고 이적생들 여성의 이런 선수들이 수비라인을 대체를 하면서 라인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7월이 1승인데 8월도 1승이거든요. 네, 1승 1무 2패로 끝났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힘들었는데 이제 9월 첫 경기 울산전에는 무고사 해트트릭이 나오면 3대3 비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인경전 졌습니다. 대구전 비겼습니다. 시원한 맛이 없는. 그래도 무고사가 살아난 점. 그리고 지현학 선수가 이때 4-2-3-1이 공미가 됐는데 말이 공미지 윙어도 나가고 톱도 나가고 중미도 나가고 그냥 다 뛰었어요. 그렇죠.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제인 형제들 경남과 제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인천이 강등 탈출이 가능성 자체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라운드 상주전 11분 만에 3대0까지 우리가 만들면서 와 우리가 대승을 드디어 하는구나. 와 3대0 했는데 골을 먹히고 3대2까지 추격을 붙으면서 이 새끼들 또 이러네. 그렇죠. 그럼 네. 그렇지 뭐. 네. 그래도 상주 어쨌든 이겼고요. 그 다음 강원과 전북에게는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와중에 전북전에는 케인 대 이노이 시기가 아주 또 사건을 쳤죠. 이때 인터뷰에서 This is football이라는 말을 장렬하면서 얘 뭐하는 놈이냐라는 평가가 지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연패 행진을 끊고 어느 정도 승점을 따긴 했으니까 그러면 좋게 봐줄 수 있겠고요. 후반기 기세가 뭐 대단히 좋았던 아니어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생존의 희망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스플릿 라운드로 가고 나서부터 이제 착잡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우선 첫 경기가 성남 원정이었는데 경기력이 막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무고사의 프리킥 원더골이 나왔었고 이걸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저희가 12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골을 넣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보이는 장면들, 그리고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에서 이상 기류가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화면을 봤는데 딱 봐도 감독님이 얼굴이 너무 노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경남도민일보 이분이 이제 유상철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태그로 최장암을 달아놨어요. 본인이 최장암 걸렸다고 쓰진 않았는데 태그에 최장암이 있으면은 맥락상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드러내지도 않았고 당시엔 아직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먼저 밝혔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거센 비판이 쏟아졌었고, 이와 별개로 어쨌든 알려진 거니까 인천 팬들은 이제 상당히 멘탈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경기가 종료되고 다음 날에 인천 구단에서 이제 유상철 감독이 잠시 입원을 한다라고 띄웠죠. 이때는 병명은 안 나왔어요. 잠시 입원을 한다. 그리고 퇴원을 해서 그 다음 경기인 수원전을 치렀는데 수원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었고, 수원 감독이 이임생이었어요. 당시 이임생 감독이 유상철 감독과 진짜 친했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임생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슬퍼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해서 경기 자체가 되게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전 앞 경기에서 승점을 벌어가지고 잔류 유리한 고지였지만 그 다음 제주와의 경기에서 충격패를 당하면서 좀 위기가 오긴 했었고요. 싱숭생숭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구단 공식 발표가 나왔죠. 최장암이 맞다. 그리고 확인이 나오면서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현실이 됐고요. 마지막 두 경기를 남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인천이 이제 잔류하기 위해서 한 팀으로만 무조건 뭉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실 팀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주목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지금도 상당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유상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죠. 마지막 두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37라운드 상주전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죠. 이 경기에서 문창진이 부상에서 돌아서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고 케인대가 마침내 골을 넣었습니다. 데뷔골을 넣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2대0으로 승리.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인천이 좀 유리한 고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전을 앞두고 순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등이 인천이었습니다. 10등은 자력 잔류할 수 있는 순위인데 인천 33점, 경남전 남기고 있었고요. 경남이 32점, 6승 13무 17패. 여기가 인천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제주가 27점 다이렉트가 확정됐습니다. 인천과 경남이 맞대결이잖아요. 이기면은 무조건 잔류, 비겨도 인천은 잔류, 지면은 경남이 잔류를 하고 인천이 플로우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원정을 앞서서 비상원정대 조직해서 떠나고 진짜 많은 팬들이 원정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화시가 설정했던 게 커뮤니티에서 그 고속도로 상황 중에 인천 버스가 쭉 지나가는 그런 것도 되게 화제가 됐었죠. 이제 끝내 0대0으로 비기고 인천 잔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장면처럼 또 이제 행가래도 치고, 이때 이제 김우람 선수가 메가폰 잡고 얘기한 것도 이때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존나 멋있다라는 그쵸. 별명이 네. 나온. 네. 존나 잘하는 네. 별명이 그때 생겼고, 김도혁 선수도 메가폰 잡고 아챔 가봅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꽤 몇 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이러는 약속이 됐네요. 이거는. 그쵸. 뭐 시즌은 나빴습니다. 많은 원지를 했는데 실속이 전무했다고 봐야 되고요. 경쟁하던 상대들이 진짜 못해서 그렇지 사실 승점이 저희가 최종 34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 경기당 1점도 못 따는 수준이니까 이게. 상당히 막장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행정 자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죠. 이적시장 성과를 봅시다. 일단 아길라를 하마드는 플레이 스타일도 안 맞고 포지션도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 그리고 허용주는 문선민과 다르게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역습에 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좋아 보이면 사는 느낌이 강했었고, 왜 사왔지 싶은 선수가 많았어요. 이때
여름 이적장에 갈아엎은 것도 성과라면 성과긴 한데 그걸 성과라고 보기에도 좀 웃기지 않나요, 솔직히? 플랜을 미리 해서 겨울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이상했었죠, 정말. 결국 이천수 실장이 팀을 홍보는 잘했죠. 내실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적 시장 성과에 대한 책임 본인이 주됐으면 본인이 져야죠. 저 사실 이천수가 홍보 실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력을 사실 강화하라고 전력 강화 내놨지. 실장인데 전력의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많이 미흡했는데 오히려 다른 음. 부분에서 음. 또 능했던. 일단 팀은 살아남았지만은 전망이 솔직히 엄청 어두웠어요. 유상철 감독이 투병이라는 비극적인 소식 자체도 굉장한 문제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거치 문제가 늘어지는 것도 문제였고 그렇죠. 임대생을 대거대로 하는데 임대생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여러모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해가 됩니다. 이제 2020년 편 이거 다음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생존왕 연대기 시리즈는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